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다시 돌아온 30대입니다. 요즘은 부부가 잘 맞지 않으면 이혼을 많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 이혼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결심하기까지 정말 고통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막상 다 끝나고 나니 이렇게나 홀가분하고 묵은 채증이 씻겨 내려간 듯 시원하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 결혼 생활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써 보내요. 제 얘기 들어주시겠어요? 전 남편이나 저나 집이 잘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 전까지는 남편과 저 모두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집을 부양하고 있었죠. 서로 상황이 비슷해서 그랬는지 호감이 빨리 생겼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약속을 했던 건 우리는 부모를 놓을 수 없으니 양가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생각하자는 거였죠. 그렇지만 역시나 친정과 시댁은 달랐어요. 결혼하고서 첫 명절에 전날부터 명절 당일까지 있다가 친정으로 가려고 하니 시부모님은 저희를 말리시더라고요. 벌써 가려고? 니들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다른 친척들한테 말하니 이번에는 인사를 오겠다고 하더라고. 이제 금방 올 텐데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친척들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 아니면 언제 다시 보겠니? 이왕이면 좀 이따가 가. 어차피 지금 가도 다 저녁이고 가봤자 밥도 제대로 먹겠니? 여기서 좀 이따가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오늘 낮부터 저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셔서요. 아까도 어머님 금방 친척들 오신다고 조금만 기다리고 가라고 하셔서 점심에 출발할 거 오후에 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면 오늘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아마 오늘은 못 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출발하려고요. 오는 길이라서 전화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가지 그러니. 사실 이렇게 결혼하면 시댁에는 명절 내내 있다가 가는 건데 당일에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많이 양보한 거지. 원래는 명절 땐 며느리가 시댁에 있어야지. 손님 오면 네가 맞이도 해야 하고 말이야. 어쨌든 친척들만 오고 가면 친정에 가게 해줄 테니까 벌써 일어나지 말고 좀 이따가 가렴. 그래요, 뭐. 아까 출발하기 전에 오늘 오신다고 연락 왔잖아. 아마 오시느라고 전화를 못 받으시는가 보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늘 명절이라서 차도 많이 밀리고 그래서 늦는가 봐. 좀 기다리다가 정 안 되면 나중에 출발해도 되잖아. 장모님 장인어른께는 내가 전화를 드릴게. 걱정하실 테니까 오늘 너무 늦으면 먼저 주무시라고 말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 시부모와 남편 모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는 바람에 1시간, 2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가족들이 다 같이 명절을 보낼 수 있어 기쁘다며 말을 했죠. 그런데 온다던 사람들은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고 해가 지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다들 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셨죠. 너무 늦은 시간이라 결국 저흰 하룻밤을 시댁에서 다시 보내고 친정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친정으로 가는 길에 있었어요. 명절에 양가 부모님께 각자 용돈을 챙겨드리기로 했고 그렇게 전 시댁이 용돈을 챙겨서 드렸어요. 그런데 친정이 거의 다 왔을 때쯤 갑자기 남편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장모님 장인어른께 드릴 용돈 봉투 집에 그냥 두고 왔네.
아, 어쩌지? 벌써 거의 다 왔는데. 가방을 전에 들던 게 아니라서 내가 깜빡 잊고 안 가지고 나왔나 봐. 내 정신 좀 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러 올게. 아니면 이체를 해 드리던지 할게. 여보, 그러지 말고 근처에 은행 있으니까 거기 들려서 가는 건 어때? 카드는 가지고 온 거지? 봉투는 은행에서 쓰는 봉투에 그냥 써서 드리자. 그래도 오랜만에 가는 거고 용돈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챙겨드려. 직접 얼굴 보고 드리는 게 좋지. 집 근처에 은행 있거든? 거기 들려서 가자. 그냥 나중에 이체를 해드리는 것보단 직접 보면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그게 지금 당장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사실은 명절 전에 아직 보너스 안 나오고 그래서 여유가 없네. 이래저래 이체를 먼저 다 해둔 것도 있고 어쩌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미리 빼둔 돈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놓고 왔으니 그러지 말고 다음에 보내드리자. 뭐야? 계좌에 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왜 돈을 다 빼놓았어? 그럼 그냥 내 계좌에서 빼서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당신이 나한테 보내줘. 은행도 여기 근방이니 금방 들려서 가면 되지 뭐. 아까 오기 전에 당신한테 한번 말을 해볼 걸 그랬다. 어쩐지 가방이 달라져 있더니만. 그러게. 근데 어머님 아버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일단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아? 은행 들리고 뭐 하다 보면 시간도 지체되고 휴일 하루뿐인데 죄송하기도 하고 그냥 일단 먼저 가자. 나중에 내가 잘 챙겨 드릴 테니까 먼저 가서 인사드리자. 남편의 극구 만류에 결국 친정으로 먼저 향했고 마지막 휴일에 겨우 도착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마저도 출근 때문에 오후가 되어서는 집으로 돌아와야 해서 반나절도 보내지 못하고 와야만 했고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 명절에는 꼭 당일 점심에는 이동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었죠. 단순히 첫 명절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은 단지 해프닝이 아닌 반복되는 문제가 되었어요. 남편은 가끔씩 친정에 갈 때마다 챙겨주는 용돈을 자주 잊었고 그럴 때마다 돈 때문에 수다거리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트러블이 생기니 각자 관리하던 통장을 합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반대하던 남편도 제 설득에 못 이겨 넘어갔고 통장 내역을 살펴보게 되었답니다. 결혼식을 한 이후로 서로 금전 내역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남편은 명절에 친정해줄 용돈을 아예 준비를 한 적이 없었고 이미 명절 한참 전부터 잔고가 바닥이 나 있었죠. 당신 이게 뭐야? 왜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명절에 우리 집에 용돈 보낼 거 미리 다 빼놓았다며. 근데 통장 내역 보니까 이미 한참 전부터 잔고가 없는데?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야지. 왜 둘러댔던 건데? 그러면 시댁 용돈 준비하면서 나라도 친정에 드릴 용돈 준비했을 거 아니야. 당신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드린다고 했던 돈도 아직 안 드린 거야? 그게 말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말하면 당신은 돈 어디다가 쏘냐, 어쨌냐, 화내면서 물어볼 거 아니야. 나도 이참에 말하려고 통장 내역 다 오픈한 거야. 쓸데없는 데 쓴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쓴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참 명절인데 나한테 말을 했으면 미리 챙겨드렸을 거 아니야. 근데 당신 명절이면 월급도 들어오지만 보너스도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현금으로 다 인출해 뒀다고 했잖아.
그건 그럼 어디에다가 썼는데? 사실은 엄마가 그래도 첫 명절이라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많다면서 돈 좀 빌려 가셨어. 그래도 며느리가 오는데 아무거나 막 차릴 수가 없다면서 급하게 빌려 가셨거든? 나중에 주신다고 했어. 엄마 아빠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시잖아. 그래서 일도 많이 못하시고 여유가 없으시더라고. 그래도 친척들도 온다고 말하고 당신도 오는데 대충 차릴 수는 없으니까 많이 신경 쓰셨던 모양이야. 몇백만 원에 달하는 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시모에게 빌려줬다면서 그것도 다 저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명절 때는 음식이 영 부족했어요. 고기도 몇 개 없었고 반찬도 가짓수가 몇 개 없었는데 그 많은 돈을 정말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었죠. 답답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 저를 가장으로 생각했던 친정에서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의지를 안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일자리도 두 분이서 다시 괜찮은 곳으로 구하셨고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래서 매달 챙겨드리던 용돈도 점점 줄어들어 어느샌가부터는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용돈을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댁은 점점 당연시하고 거기다가 둘이서 보니 더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용돈 보내는 날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오늘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용돈이 아직 안 들어왔네. 잊어버린 거니? 이런 건 자동이체로 좀 설정해 놔야지. 기다리는 사람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이렇게 전화까지 해야 돼? 매번 이렇게 하루 일트씩 늦어지면 어쩌겠다는 거야? 아들이 이체해 줄 때는 한 번 늦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하루 이틀씩 자꾸 늦니? 어머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체를 못 해드렸어요. 일단 바로 보내드릴게요. 남편이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아무런 소리도 못 들으셨어요? 저번 주에 남편이 어머님께 돈을 보내드렸다고 하길래 전 그게 용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께서 급하시다면서 빨리 보내라고 했다고 그래서 남편이 보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저희가 아직 여유가 없어서요. 모아둔 돈도 없고 이번에는 조금만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도 돈 버는데 둘이서 그렇게 버는 돈을 어디다가 쓰길래 돈이 없어?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는 집도 전세에 나가는 돈도 없을 텐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애쓰게 번 돈 네가 관리한다고 하는 거 불편했지만 참았더니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야. 시부모 사정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하고 싶니? 어머님 사정 알고 있죠. 그런데 저희도 지금 당장 나가야 할 돈이 좀 많아요. 어머님, 저번에 남편 차 사고 나서 합의금도 줘야 하고 벌금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집이 전세이긴 하지만 올해가 만기라 내년에는 오를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어서 돈도 모아야 하는데 지출이 너무 많아요. 올해만이라도 아니면 좀 풀릴 때만이라도 용돈을 좀 줄여보는 게. 됐다. 너랑 얘기해서 뭐 할 거야? 우리 아들이랑 얘기를 해야지. 네가 내 용돈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들한테 용돈 받는 거야. 왜 네가 줄인다 만다 해? 결혼했다고 뭐 아들 돈이 네 돈 같나 본데 그 돈 네 돈 아니다. 알겠니? 내가 뼈 빠지게 아들 키워가지고 이제야 그걸 보상받는 건데 그걸 왜 네가 막아? 네가 우리 아들 키웠어?
절대로 용돈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시모 말에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났는데 솔직히 시댁에서 남편에게 해준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학원을 보낸 적도 그렇다고 비싼 옷을 사준 적도 없이 남들이 준 옷을 입히고 대학 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새내기 하면서 피 터지게 살았던 남편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시모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니 그래도 절 달래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셔서 그런가 봐. 그래도 매달 받던 용돈 줄인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지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그래도 좀 들이지 그랬어. 우리야 그냥 좀 고생하면서 쓰는 거 줄이면 되지만 엄마랑 아빠는 생계가 시급하잖아.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시고 당신 그래도 나랑 결혼하면서 이런저런 거 이해해 준다고 했으면서 이젠 마음이 바뀐 거야?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는 건데 솔직히 매달 드리는 용돈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잖아. 결혼하기 전에 들었던 용돈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는 건 알아? 우리 이렇게 하면 돈 절대로 못 모아. 물론 시부모님 생계가 힘드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이미 정한 수준에서 더 드리는 건 부담이라는 거지. 뭐 얼마나 한다고 우리한테 부담이야. 전보다 월급도 많이 올랐고 상황은 더 나아지고 있는데 그걸 조금 엄마한테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해? 솔직히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이 뭐가 있다고. 나는 하루 세끼 회사에서 다 해결하고 당신이 집에서 뭐 배달시켜 먹지 않으면 쓸 돈도 없는데 그냥 엄마한테 맞춰드려. 엄마가 나중에 몸 좋아지면 일하면서 다 주신다고 하잖아. 남편의 태도에 서운한 마음도 컸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는데 그때는 남편도 나름 속상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전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지금 집에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고 또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도 컸었죠.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 말대로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만 잘 모아둔다면 아이 한 명은 낳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처음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던 남편 태도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그 뒤로 시댁이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 말고도 또 보내준다는 걸 알고 나선 남편과 크게 다투기도 했어요. 당신 이렇게 돈 자꾸 보내드리면 어떡해? 그래도 이제는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아이까지 낳고 나면 진짜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벌써 2년 지났어. 그런데 둘이서 열심히 벌어서 모아둔 돈이 아직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자꾸 지출만 늘어나는 것 같아. 우리 둘이서 아무리 아끼면 뭐해? 나가는 돈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어디야. 우리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남들은 다 이 정도는 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이 정도는 부모님한테 해준다고 하더라. 우리가 크면서 혼자 컸어? 부모님이 다 뒷바라지 해주시니까 이렇게 큰 건데 이제 와서 돈 번다고 외면하는 건 말이나 되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드리는 것도 부담 안 되는 일이야.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당신이나 나나 지금까지 계속 월급 인상된 거 알잖아. 거기다가 우리 둘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거의 없잖아. 사실 지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당신 그거 알고 있어? 그전이면 솔직히 부담이 없었는데 저번부터 계속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고 있잖아. 이번 달만 해도 봐봐. 지금 한 달에 반도 안 지났는데 100만 원 넘게 이체됐어.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는 언제 낳고 언제 키울 건데? 야,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신 걸 어떡해? 병원도 가지 말고 집에서 아프면서 골골대고 있어? 너는 꼭 상황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그리고 아이는 좀 나중에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지금 아이 꼭 가져야 되나 생각이 들어. 넌 지금도 이렇게 툴툴대는데 애 낳으면 더 심해질 거 아니야? 그걸 나보고 견디라고? 그리고 너 그냥 우리 집에 돈 주는 게 싫은 거 아니야? 왜 다른 핑계를 대? 남편과 다투는 일이라면 거의 대부분 돈 때문이었고, 특히 시댁에다 갖다 주는 돈이 너무 크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했죠. 결혼 전에는 불만이 많았던 남편도 결혼하더니만 갑자기 효자가 된 양 당연히 돈을 드려야 한다며 말을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승진도 빨랐고 월급도 인상이 잘 됐는데 결혼하기 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월급은 거의 배로 뛰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는 돈을 요구하는 게 너무나 당당하셨어요. 너 이번 달 용돈은 왜 또 안 보내는 거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점점 안 보내는 것 같은데 얼른 보내. 그리고 왜 우리 아들 월급 관리를 네가 하니? 우리 아들이 너보다는 훨씬 더 월급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아들이 관리를 해야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네가 왜 그 큰 돈을 관리하고 있는 건데? 들어보니까 아들은 용돈 조금 받고 산다던데 네가 그 돈 다 어디다 빼돌리고 쓰는 거 아니니?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이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제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월급 관리하는 건 제가 하는 게 낫다고 말했고요. 남편이 일일이 체크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용돈은 남편이 알아서 따로 챙겨드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받으신 거 아니세요? 아들이 주는 건 아들이 주는 거고 정기적으로 줘야 하는 건 줘야 하지 않니? 왜? 아들 월급도 올랐는데 내가 이 정도는 받지도 못하는 거야? 네 남편 내가 지금까지 정성으로 키웠으니까 그 정도 월급 받을 수 있는 거 당연히 시부모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돈 버는 거 우리가 평생 쓰겠어? 우리도 늙어서 죽을 거고 나중에는 네가 쓸 거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벌써부터 아까워하면 되겠니?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감사드리죠.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건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황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월급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집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도 연장이 안 되면 바로 옮겨야 하는데 그 비용도 생각을 해야죠. 여유 부릴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예, 그건 너 때문이지. 우리 아들 월급이 이렇게 오를 때 동안 너는 뭐 한 거니? 승진을 했어? 아니면 월급이 이만큼 올랐어? 애초에 결혼할 때도 우리 아들이 월급이 더 많지 않았니?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생활비로 나갈 돈도 없었을 거고 진작에 다 모았을 것을. 에휴, 어디서 거지 같은 애랑 결혼해 가지고서는. 에휴. 저는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도 남편과 크게 월급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었고 결혼할 때도 둘이서 모은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치 제가 남편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도 시모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용돈이 적다면서 툴툴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월급을 관리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동정, 이제 나한테 줘. 이제부터 내가 관리할게. 솔직히 당신이 관리하는 거
지금까지 별말 없이 지켜봤는데 좀 못하는 것 같아. 당신 전에 돈 모았던 거 진짜 당신 혼자서 한 거 맞아? 아무리 그래도 못해도 모아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 푼도 모아둔 돈이 없다는 게 말이나 돼? 안 되겠어. 그냥 내가 월급 관리할 테니까 통장이랑 다 나한테 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꼬박꼬박 모아둔 돈 시댁 누수 있다고 급하게 수리해야 한다면서 다 가지고 갔잖아. 그건 기억 안 나? 그리고 매달 나가는 돈이 지금 얼마인 줄이나 당신 알고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관리를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버는 돈이 얼만데 나가는 돈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당신이 준 용돈으로 한 달 멀쩡히 잘 생활하고 있잖아. 근데 당신은 월급을 관리한답시고 쓸데없이 쓰는 건지 뭔지 그 큰 돈 지금까지 제대로 못 모았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어쨌든 내가 통장 내역 싹 다 살펴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앞으로는 통장 관리도 내가 할 거고 당신이 용돈 받아 생활해.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그리고 난 떳떳하게 관리 잘했어. 당신이랑 정산할 때 숨기는 거 하나 없었다고. 지출 내역 보면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어디 한번 당신이 잘 관리해봐. 남편이 통장을 관리하는 걸 전 몇 달 지켜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관리하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시댁에서는 전보다 더 자유롭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듯 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정산을 같이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비어있는 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시모 경락 마사지를 끊어줬다는 거였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보니까 남아있는 돈이 하나도 없던데 어떻게 이렇게 한 푼도 없을 수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자신했잖아. 모을 수 있다고. 근데 당장 다음 주에 내야 하는 관리비도 못 낼 지경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돈 200만 원이 비는데 이건 어디다가 쓴 거야? 현금으로 200만 원을 뽑아다 쓸 일이 어디 있어? 아, 이거 엄마 생신 선물로 경락 마사지 끊어드렸어. 생각보다 그게 비싸더라고. 그래도 횟수 대비하면 이렇게 결제하는 게 더 싸니까 이렇게 해드린 거야. 엄마한테 해준다고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안 해드리겠어. 엄마도 주변에 엄청 말을 해놨더라고. 어쨌든 다음 월급 나오면 내가 아껴서 잘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관리비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어떻게 걱정이 안 돼? 관리비만 지금 문제야? 다른 건 어떻게 낼 건데? 이대로 있다간 우리 진짜 큰일 나. 당신 이렇게 나랑 정산 한 번씩 안 하면 어떻게 돈이 나갔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여보, 제발 좀 아끼자. 둘이 같이 쓰는 돈은 별로 없잖아. 다른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 제발 잘 체크해서 줄여야 돼. 아, 당신이 그렇게 할 말은 아니지 않아? 솔직히 나는 용돈 50만 원으로 한 달 잘 생활했는데 당신은 나보다 10만 원 더 받잖아. 난 그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당신이 뭐 더 쓸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참았는데 어떻게 고작 엄마한테 200 쓴 걸로 이렇게 뭐라고 해? 진짜 너무하다. 제 10만 원과 시모 200만 원을 비교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었지만 저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저녁은 집에서 해결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용돈 더 받고 저 혼자 한 달 동안 저녁을 해결하는 걸로 합의 보고 10만 원을 더 받았던 건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 어이가 없었죠. 제가 결국 굳게 다짐을 하던 일이 발생했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셨었는데 크게 다치신 건 아니셨지만 다리를 다치셔서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셨어요. 엄마가 어느 날 급하게 전화가 오셔선 돈을 적게 가지고 오셨다면서 재활비 2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당장 보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남편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바빠? 엄마가 재활 받으러 가셨는데 돈을 적게 가지고 가셨나 봐. 카드도 안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시대. 혹시 시간 되면 재활비 2만 원만 이체해 줄 수 있어? 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2만 원? 2만 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돈 1원도 없어서 술 한잔 마시러 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나한테 2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야? 와, 돈 많은가 보네. 돈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는 나한테 그런 소리가 나와 지금? 거짓말 좀 하지 마. 당신 어제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전기 마사지 건 끊어드렸다고 말했잖아. 그거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거라며 200짜리를 또 끊어드렸으면 지금 돈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장난하자는 거야? 2만 원만 이체해줘. 지금 내가 밖에 나와 있어서 당장 못해서 그래. 내가 들어가면 바로 이체해 줄게. 안 돼. 지금 돈 없어. 내 주머니 사정이 안 좋네. 그냥 어머님, 재활 받지 말고 집으로 가시라고 해.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어머님 그냥 꾀병이신 것 같아. 굳이 거기 가서 재활 받을 필요가 뭐 있어? 밖에 나가셔서 걸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 그럼 버스 타지 마시고 집까지 걸어가시라고 하던지. 남편의 말에 전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도 남편은 시댁만 챙기고 친정은 등한시했어요. 제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면서 친정이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극도로 싫어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전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고 그 후로 독한 마음을 먹고 회사를 그만둬 사업장을 차렸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에게 빌붙으려고 한다면서 막말도 했지만 전 사업장 운영하면서도 꼬박꼬박 그동안 받았던 월급만큼 입금을 했죠. 독한 마음으로 지인에게 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배우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사업은 대박을 치게 되었답니다. 돈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 정말 끝없이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도 마치 자신들의 돈이 들어오는 양 너무 기뻐했는데 그런 남편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전 식사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네가 남편 잘 만나서 이렇게 잘 풀리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널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 거 아니었으면 이런 대박을 쳤겠니? 남편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너는. 더불어서 네 남편 잘 키워준 우리한테도 이렇게 잘해야지. 사실 오늘 식사 자리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곳으로 초대해 잘 대접할 거라고 믿어. 이렇게 잘 된 거 우리 덕이니 베풀면서 살렴.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당신 그 회사에서 꾸역꾸역 일할 때 내가 회사 당장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었나? 내 말 진작에 들었으면 대박은 벌써 쳤을 것을. 어쨌든 이제라도 사업장 잘 됐으니까 우리랑 나눠야지. 솔직히 나도 회사 일에 치이는 거 지겹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가족 사업으로 우리 잘 키워보자. 어머, 이걸 어쩌지? 친정집 해줘서 주머니 사정 안 좋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사업장 나누자 말하지 말고 네가 만나는 걔 있잖아. 걔도 사업하던데 걔한테 해달라고 해. 네가 갖다 바친 돈도 수천일 텐데
사업장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굴 만난다고 그래? 지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친정집이라니? 집을 당신이 마련해 줬다는 거야?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을 해? 솔직히 말해봐. 당신 돈 계속 친정에 퍼다 나르고 있는 거야? 그러는 너는? 우리 돈을 네 상간녀한테 쓴다는 거 나랑 상의라도 해봤니? 아니지. 너랑 네 엄마, 네 아빠 다 알고 있으면서 나만 쏙 빼고 헛짓거리 했잖아. 아니야? 이 자리는 너랑 끝내기 위해서 마련한 마지막 자리야. 알았니? 우리 마지막은 제발 좀 아름답게라도 포장해서 끝내보자. 소장 곧 도착할 테니까 잘 준비하고. 우리 당장 이혼해. 사실 전 남편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 뒷조사를 시작했는데 평소에도 꼼꼼하지 않았던 남편 꽁무니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시모가 경락 마사지 정기권을 결제한 그 마사지 샵이 바로 남편 상간녀가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마사지권을 결제해 줬던 거였고 시모 역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전 모든 증거를 다 모으고 나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남편은 억울하다며 항변했죠. 너 지금까지 번 돈 몰래 친정에 갖다 준 거야? 너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니야? 넌 얼마나 떳떳하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이혼 소송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도 구린 건 마찬가지야. 누구 보고 뭘 탓해? 그리고 내가 무슨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데? 그래, 뒤 구린 거 누가 더 구린지 한번 따져보자. 진실이 밝혀지겠지. 네가 어떤 짓까지 했는지. 모른다면 내가 하나하나 짚어줄게. 불륜? 웃겨 진짜. 내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네가 뒤에서 이딴 짓거리 하고 다닌다는 거? 그 여자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야. 단순히 엄마 마사지권 결제하려고 알게 된 사람이고 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고 나 혼자 좋아한 거니까 착각하지 마. 너 지금 질투하냐? 내가 다른 여자 좋아한다고 하니까 질투해서 불륜이다 뭐다 그러는 거냐고. 그 여자는 아무런 책임 없으니까 상간녀 소송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와, 그래. 굉장히 애틋하네. 그 애틋함 어디 오래가나 한번 내가 지켜볼게. 아, 그 여자 이혼녀인 건 알고 있지? 모르고 있겠지. 그 여자애는 남편이 키우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해서 결제한 돈 다 양육비로 나가던데? 알고 있나 몰라? 천년의 사랑으로 어디 한번 그것까지 책임져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나? 내가 볼 테니까. 남편이 만나고 있던 여자는 이혼녀였고 전 남편이 애를 키우고 양육비를 주는 듯 했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상간녀를 감싸돌았죠. 어쨌든 전 이혼 청구를 진행했고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 월급 대부분을 갖다 준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대출까지 받아 상간녀에게 갖다 바쳤던 내역도 존재했죠. 남편은 재산을 탕진했고 그래서 남편이 주장했던 재산 분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친정이 해준 집도 분할 없이 그대로 제가 가지고 갈 수 있었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아 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간녀는 빈털털이라 전 가게 가압류를 걸었고 나중에는 그걸 처분해서 위자료를 받았어요. 저와 이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는지 남편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 이 여자 이 꼴인 거 이미 알고 있었어? 분명 알고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지금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 나가고 있어. 이 여자 결혼하고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내 월급에서 남의 자식 양육비 나가고 있다고. 거기다가 요리도 안 하고 매번 배달시켜 먹으니 한 달 식비가 진짜 장난 아니야. 아, 너 이거 알고선 나한테 천년의 사랑 어쩌고 한 거지? 다 네가 자초한 일인데 왜 나한테 말해? 이딴 전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가정 깨가면서 만난 사람인데 알콩달콩 잘 살아. 네가 그렇게 애틋해 했잖아. 그리고 나보고는 재산을 막으니 가소비하니 어쩌니 하더니만 고작 배달 가지고 뭘 그래. 네 집에 보내는 용돈보다 훨씬 적네. 100만 원이라면서. 아, 내가 미쳤지. 나 진짜 후회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엄마랑 와이프랑 매일 싸워. 우리 돈도 없어서 지금 엄마네 집에서 살고 있는데 사는 게 하루하루 죽을 맛이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얘랑 이혼하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너 못 잊었어. 너랑 같이 아이 낳고 오손도손 잘 살고 싶어. 제발 받아줘라. 너도 외롭잖아. 내가 너랑? 네 피 섞인 애 낳을 생각 없거든? 어디서 나랑 아이를 낳는다고 해? 더럽게? 그리고 통화 내용 고스란히 녹음되니까 나 이거 네 와이프한테 보낼 테니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그거 싫거든 앞으로 이딴 식으로 전화하지 마. 너랑 다시는 만날 일 없을 테니까. 그 후로 남편 전화가 오지 않았지만 듣기로는 매일매일 중내 사내 싸우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에 더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날이 있을까 싶었는데 하루하루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답니다. 암흑과도 같았던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낼 때도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이혼이라는 게 죽는 일도 아닌데 마치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왜 그렇게 두려웠나 싶어요. 이혼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누구보다 나 자신을 믿고 아껴야 한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해지네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작년 설 명절 때 시댁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2년의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며느리로 들어온 저를 너무 싫어했던 형님과의 관계였어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지 않고 얼굴만 보면 제가 싫다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형님의 행동에 지쳐갈 때쯤 설 명절 때 일이 안 좋은 상황이 터졌고 저를 왜 싫어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제 삶 자체가 너무 싫었다며 안 좋은 감정을 표출했어요. 형님이 저를 하도 싫어하다 보니 저 또한 그런 형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나중엔 서로 말도 섞지 않았어요. 안 좋은 사이가 되면서부터 그 피해는 전부 시댁 식구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집안 같은 경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저는 특이하게도 형님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저를 싫어했던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고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형님은 항상 안 좋은 시선과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족한 환경에 살던 제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해오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전부 거짓이라고 의심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였을 때면 매번 저에 대한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모는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했지만 형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 모두 점점 지쳐가게 되었고 형님의 모난 성격과 행동들이 되려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처음엔 좋게 풀어가려 하셨지만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 많이 힘드셨는지 형님이 저에게 하는 사소한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감정선이 결국 설 명절 때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늘 처음 시작은 조용한 분위기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씩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하게 식사가 끝이 나고 모두가 거실에 모여 시모가 미리 준비해 두셨던 과일을 함께 먹고 있는데 형님이 세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며 조카를 떠밀었어요. 시모는 과일 먹다 말고 갑자기 무슨 세배냐며 불편해 하셨어요. 아니 왜요? 모여있을 때 해야죠. 그럼 언제 해요? 저희 저녁에 올라가 봐야 하는데 아버님은 이미 술도 많이 드셨고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해야죠. 어머님은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꼭 한마디씩 하시더라.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 집안 장손자가 세배하겠다는데 좋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가 말하는 뜻을 못 알아먹는 거니? 일단 정리가 좀 되고 나서 준비가 됐을 때 세배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건데 작은 며느리가 너희 시아버지랑 대화하고 있는 걸 봤으면서 갑자기 끼어들어 중간에서 차단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다. 작은 애가 임신 초기인 거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대화 도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거 예의가 아닌 거 알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순 없지.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작은 며느리한테 관심이 가는 게 꼴보기 싫은 거니? 너는 꼭 작은 애한테 관심이 쏠리면 중간에서 차단을 하더라.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누가 뭐라고 하니?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자. 네. 제가 눈치 없이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손자가 아까부터 세배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동서가 임신했다고 어머님 장손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서운해서 끼어들었어요. 세배 받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잠깐이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게 될 줄은 전혀 몰랐네요. 눈치 없는 저는 먼저 일어날게요. 그래. 그럼 일단 우리 장손자 세배부터 받도록 하자. 아까부터 기다렸다니까 서둘러 받아야지. 오늘 좋은 날인데 당신도 대충 넘어가자고. 시부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느끼시곤 서둘러 세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세뱃돈으로 주셨는데 형님이 조카에게 준 세뱃돈의 금액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또다시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부는 기분이라며 다시 지갑을 열었는데 그 순간 형님이 시부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서 장손자 컴퓨터 한 대 사야 한다면서 넉넉하게 좀 달라며 갑자기 시부의 지갑에 손을 가져가더니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짜리를 전부 다 꺼내 들었어요.
가족들 모두 형님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고, 시모는 버릇없이 행동한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 하자 시부가 시모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컴퓨터 장만한다는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더는 얼굴 붉히지 말라고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시모는 좋게 넘어갈 정도로 가벼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고 있는 형님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예의 없이 어린애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 내가 좀 전에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예의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애비 지갑에 함부로 돈을 꺼내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고 있어? 이러니까 네가 욕을 얻어먹는 거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됐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냐? 당장 이리 내놓거라. 아니, 아버님이 괜찮다잖아요. 어머님 손자가 컴퓨터가 필요하다는데 이렇게까지 화내시면 기분 좋으세요? 아버님 지갑에서 제가 돈을 확 뺏은 것도 아니고 애교 부리면서 가져간 거잖아요. 어머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왜 항상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어머님 잔소리 지긋지긋하다고요. 동서한테는 맨날 좋은 말만 해주고 저는 사소한 행동조차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데 정말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어머님이랑 얼굴 안 보며 살고 싶다고요. 나이를 헛먹었구만.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앞으로가 막막하다 막막해.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다음부터 오지 마라. 나는 너 얼굴 보고 싶은 줄 아니? 맨날 불만 투성해.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거기에다가 질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작은 애와 조금만 대화 나누려 하면 끼어들어서 차단하고 이게 애지 어른이야? 처음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는 어떻게 매번 얼굴 볼 때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냐? 시애미가 말하고 있는데 어딜 가는 거야? 그 돈은 이리 내놓고 가거라.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니? 제가 오늘 나를 잡으려고 그러나?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구만. 형님은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가 시부 지갑에서 꺼낸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형님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하나 장만해주고 싶다고 미리 아버님한테 얘기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면 고민하지도 않고 주셨을 테지만 형님의 행동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애교를 부리면서 지갑에서 돈을 빼갔다 해도 아버님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는 형님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모임을 가질 때면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었고 조만간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고 형님은 저녁이 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형님은 나오려 하지 않자 시모가 한숨을 쉬면서 형님을 밖으로 불렀고 억지로 나와서 그런지 입이 산만하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시모는 더 이상의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셨어요. 시모는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지 않다며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며 상황을 좋게 마무리 지으셨고 형님도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릴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도와주던 형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몇 분 뒤 다시 주방으로 돌아온 형님은 설거지하고 있던 제 어깨를 잡아 강하게 돌려 세운 뒤 흥분한 얼굴로 한마디 했습니다. 너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좀 전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 가족들 모두 식사하고 있었잖아. 그 잠깐 사이 어디 갔다 온 거야? 형님,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갔다가 바로 자리에 앉았잖아요. 제가 어디를 다녀와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왔는데요. 흥분하지 말고 제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와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연관이 없다고? 아까 밥 먹을 때 너만 자리를 비웠었는데 어떻게 연관이 없을 수가 있어? 내 방에 들어왔잖아.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네가 가져갔지? 아니, 무슨 마지막 기회요. 그리고 제가 뭘 가져갔다는 건데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형님 방에서 뭘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건데요. 그래, 네가 가져갔잖아. 아버님이 우리 아들한테 세뱃돈으로 주신 80만 원, 그게 없어졌다고. 밥 먹기 전까지 돈이 있는 걸 분명히 확인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하니까 80만 원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 돈 우리 아들 컴퓨터 사주려고 힘들게 받은 거 두 눈으로 봤으면서 어떻게 그걸 가져갈 수가 있어? 제가 왜 그 돈을 가져가겠어요? 저는 형님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잘 찾아봤어요? 아까 화장실 갔다가 바로 주방으로 들어왔지 다른 곳으로 간 적은 없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너는 고아잖아.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삶이 힘들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돈에 갑자기 욕심이 났겠지. 고아원 출신들 대부분이 손버릇이 안 좋다던데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런 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 나 지금 많이 참고 있거든? 오늘 어머님 때문에 기분 상당히 안 좋은데 더 이상 감정 터뜨리고 싶지 않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당장 80만 원 가지고 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형님, 지금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형님 방 근처에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고작 80만 원 때문에 제 손을 더럽히겠어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면 손버릇이 안 좋다고요? 제가 고아라서 저부터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애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사회로 나오면 그런 안 좋은 시선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책 잡힐까봐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나온다고요.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모르는 나이도 아니고 가족들끼리 있는 지금 이 공간에서 제가 왜 도둑질을 하겠어요? 괜히 죄 없는 사람 도둑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이것 봐라. 도둑질만 배운 게 아니라 거짓말까지 배웠나 보네. 우리 가족 중에 도둑질할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겠어? 고아라고 했었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더구만. 그동안 그 손버릇 어떻게 참고 살아왔대? 우리가 모르는 동안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둘 훔쳐갔던 거 아니야? 너 가방 좀 내놔봐. 뭐가 들었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
아니, 저 정말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가족들 모두 모아서 돈이 없어졌다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주버님한텐 물어봤어요? 그냥 딱 봐도 네가 훔쳐갔는데 어디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 가방 내놓으라니까.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네.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절대 못 속여. 우리 아들 컴퓨터 살 돈 80만 원 당장 내놔. 이 손버릇 고약한 고아녀나. 그동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 알아? 당장 토해내라고. 형님은 설거지 중이었던 저를 고아라는 이유 하나로 도둑으로 몰고 가더니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임신 중이었던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주방이 난장판이 될 정도로 형님의 손에 끌려 다녔습니다. 저는 배가 모서리에 부딪히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었고 형님한테 뱃속의 아이가 위험해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도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때가 이장님이 명절 음식 나눠주신다고 오셔서 가족들 모두 마당으로 나가 있던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해도 밖에서 들리지가 않았는지 아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사정없이 주방을 휩쓸고 다니던 저는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형님한테 그만하라며 세차게 밀쳤는데 키가 크고 힘이 장사였던 형님은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입 좀 다물라면서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를 전부 다 저에게 풀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형님은 체력이 많이 빠졌는지 거친 숨을 고르며 잠깐 멈췄는데 그 순간 뒤에서 시모가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는 모습을 보시곤 양손에 들고 있던 명절 음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뒤이어 가족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흥분을 가라앉힌 형님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급하게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지만 이미 난장판이 되어버린 주방과 만신창이가 돼서 배를 움켜쥐고 있던 저를 보곤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려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물이 가득 들어있던 개수통에 머리를 쳐박아 버렸습니다. 형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했지만 형님보다 더 힘이 장사였던 시모는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형님의 머리를 개수통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어요. 뒤이어 주방으로 들어왔던 가족들이 시모를 뜯어 말렸고 형님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서 제가 돈을 훔쳐가서 벌어진 일이라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무작정 행동부터 옮기시면 어떡해요? 동서가 아버님이 주셨던 80만 원을 훔쳐갔다고요. 이래서 제가 고아 출신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아까 식사할 때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더니 방에 들어가서 80만 원을 훔쳤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자기가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누가 봐도 동서가 가져간 게 확실한데 저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머리채 잡았던 거예요. 너 만약에 작은 애가 그 돈 안 가져갔으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처리할 거니? 작은 애한테 80만 원이 있는 걸 확인한 것도 아닌데 너 혼자 단정지어서 홀몸도 아닌 임신한 몸인 작은 애한테 위험한 물건들이 가득한 이 주방에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피워? 일단 돈이 없어졌으면 가족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100% 동서가 맞다니까요. 원래 고아 출신들은 어렸을 적부터 궁핍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해서 손버릇이 고약하다고요. 동서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요. 눈앞에 80만 원을 받는데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어요. 제가 가방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하더니 말까지 더듬으면서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고요. 내가 방금 너한테 작은 애한테 잘못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지?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잘못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고 그에 따른 처벌도 감수해야 될 거야. 경수야, 작은 애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걸 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해 줘라. 명절날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저녁 식사하기 전에 내가 당신한테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아까 당신이 지갑에서 가져간 그 돈 돌려드리자고 했었잖아. 방식이 달랐었고 그런 문제로 안 좋은 상황까지 온 거니까 내가 다시 드린다고 했었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미 손에 들어온 돈인데 뭐하러 주냐고 화냈었지? 나도 웬만한 건 참는데 허락도 없이 아버지 지갑에 손을 넣어 돈을 빼는 행동은 분명 잘못된 거고 돌려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드렸었어. 컴퓨터야 내가 사주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싫어서 다시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가져간 거니 컴퓨터 사주라면서 받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방에 들어가 돈을 당신 가방 안에 넣으려 했는데 그때 마침 이장님이 들어오셔서 급하게 밖으로 나가느라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놨었거든.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돈이 없어졌으면 일단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은 재수 씨가 고아였고 마음에 안 드니까 먼저 의심을 한 거고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도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잖아.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재수 씨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왜 계속 하는 거냐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 봐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잖아. 당신 처음부터 계속 잘못을 해와놓고 왜 재수 씨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 아니, 당신이 그 돈을 왜 가지고 있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나는 그런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 한마디라도 더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큰아들이 네가 한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걸렸으면 돈을 돌려주려 했었겠어.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돈이 없어졌으면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좀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눴던 네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고아 출신이면 앞뒤 무시하고 무작정 머리채부터 잡아도 된다는 거야? 아주버님 손에 들려있던 돈을 본 형님은 동공이 흔들렸고 온 가족의 따가운 시선에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형님은 오해를 만든 아주버님 때문에 벌어진 거라면서 급하게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싸가지고 나와 도망치려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그런 형님을 붙잡더니 어딜 가냐고 캐리어를 뺏었고 형님은 집으로 돌아갈 거라면서 시모 손에 쥐어진 캐리어를 다시 뺏으려는데 그 순간 캐리어가 열리면서 또 다른 충격 반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캐리어 안에 물건들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바닥에 흩어진 금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왜 너한테 있는 거냐? 아니, 정말 어이가 없네. 작은 애를 도둑으로 몰더니 내 금품들은 왜 여기에서 나온 거냐고? 이것도 작은 애가 꾸민 일이라고 말할 거니? 그거요? 좀 전에 어머님이 마당으로 나가셨을 때
방문이 열려 있길래 닫으려 했는데 화장대 위에 액세서리가 너무 이뻐서 잠깐 착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때 착용하고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 며칠만 쓰고 다시 돌려드리려 했었어요. 가족들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액세서리 찾고 있었다면 너는 또 작은 며느리를 범인으로 몰고 가려 했었겠네. 고아 출신 들먹거리면서 방금처럼 똑같이 행동했겠지. 어머님은 저를 뭘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좀 전에 있던 상황은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던 거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잠깐 빌려던 것 뿐이었어요.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봐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너야말로 내 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 많은 금품들을 말 한마디 없이 몰래 훔쳐다가 캐리어 가방에 넣어놓고 그대로 도망가려 했으면서 잘못도 없는 작은 며느리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 해? 너는 내가 직접 신고해서 콩밥 좀 먹여야 되겠다. 우리 집안에서 너는 영구 제명이니? 내 아들과도 이만 끝내거라. 너 하나로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 더는 못 보겠다. 어머님, 잠깐만요. 별것도 아닌 문제로 정말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가족들끼리 이 정도는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 왜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세요? 제 잘못 인정할 테니까 그만 확 가라앉히세요. 앞으로 제가 잘하면 되잖아요. 좋게 풀면 안 될까요? 시몬은 더 이상 형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족들 모두 형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또한 형님의 캐리어 가방에서 시모의 금품이 쏟아져 나온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많은 실망을 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남편도 형님이 더 이상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임산부였던 저를 함부로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있을 거라고 형님의 멱살을 잡으며 화를 냈어요.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한 형님은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런 형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저한테 가까이 붙지 말라면서 형님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 패대기를 쳤어요. 콩밥 먹기는 싫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서 시모의 발목을 잡으며 눈물로 애원을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잠시 뒤 경찰이 들어와 형님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형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신체적인 가해와 금품을 훔친 거에 대한 처벌을 원했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친족 상도례 때문에 처벌하기는 힘들다며 저에게 신체적인 가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인 처벌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임산부인 걸 알면서도 신체적 가해를 멈추지 않았던 행동들에 대한 죄질이 나쁘다는 결정을 내린 판사는 형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항소를 하면서 징역은 너무하다고 법정에서 난리를 쳤어요. 판사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형님의 태도를 괘씸하게 보고 징역을 8개월로 형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까지 고려 중이고 현재 아주버님이 조카를 데리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은 항상 저에게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하면서 괄시를 했었지만
제가 노력하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결말은 안 좋게 끝이 나게 될 것 같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잘된 결정인 것 같아요. 조카를 생각했을 땐 마음이 아프지만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 모두들 평온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이혼은 아주버님의 뜻에 달렸지만 결과가 어찌됐든 다시는 그 얼굴 마주할 일 없을 겁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간은 확실하게 차단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2번 다시 우연이라도 만날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서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지만 그 인간 본성이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앞으로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본이 되도록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헐뜯기보단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를 자주 도와드렸는데요. 가끔씩 엄마가 요리할 때 곁에서 보면서 배웠던 걸 따라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어린 나이에도 곧잘 엄마 손맛을 따라해서 어른들이 기특하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단골 손님들은 저를 정말 이뻐해 주셨는데 10년 넘은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바로 제 시아버지가 되셨죠. 저희 식당 근처 회사에 근무하셨던 시아버지는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종종 저녁에도 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대학교 때 시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꼭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말을 꺼내시곤 남편을 슬쩍 데리고 오셨었는데 그렇게 저희는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역시 우리 영훈이 음식 솜씨는 매번 느끼지만 참 좋아. 사부인 닮아가지고 손맛이 아주 굿이야 굿. 사부인께서 후계자를 정말 잘 찾으셨어. 사부인은 안녕하시지? 예전에 사부인 가게 자주 갔었는데 이제는 멀어서 자주 가지도 못하고 다음에는 꼭 한번 가겠다고 전해드리렴. 진우도 요즘 건강하게 음식 잘 먹어서 그런지 참 보기 좋아. 그렇죠. 와이프가 워낙 음식을 잘하니까 그냥 밥에다가 나물 반찬 하나만 먹어도 한 그릇 그냥 뚝딱이라니까요. 내가 와이프 진짜 잘 만났지 뭐. 저번에 집들이 할 때 친구들도 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냐면서 저한테 엄청 칭찬했다니까요. 다들 어디서 사왔는 줄 알았다고 했는데 영훈이 혼자서 뚝딱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찌나 놀라던지 완전 어깨에 으쓱했어요. 에이,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 그 뭐냐 핸드폰 가지고 레시피 죄다 나오니까 그거 따라해서 뚝딱 다들 잘만 만들더라. 영은이도 그렇게 배운 거 아니니? 거기다가 식당 하는데 그 정도는 요리해야지. 요리사가 그 정도도 못하면 어디 식당 운영이나 하겠어? 참 보면 우리 집 남자들은 영은이를 너무 띄워주는 것 같다니까. 주부가 음식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언제 한번 밥이라도 제대로 차려봤어? 영은이 칭찬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트집을 못 잡아서 안달이야? 아유, 영은아,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시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도 밥 한 번 제대로 차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질투하는 거야. 어쩜 매번 그렇게 말하는지 원.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영은이는 당연히 가게 요리사니까
요리를 잘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질투는 무슨? 내가 질투할 게 없어서 영은이를 질투하겠어요? 그냥 오버해서 띄워주니까 말하는 거지. 하여튼 내가 딱 찔리는 구석 찍으니까 괜히 화내는 것 봐. 영은아,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 내가 뭐 잘못한 말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제가 가게 요리사니까 요리도 잘해야죠.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저번에 집들이 할 때 오신 분들이 직접 차린 건 다들 처음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랬나 봐요. 제 음식을 맛볼 때마다 시부가 칭찬을 하니 사실 음식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시모는 저에게 항상 음식을 차리길 바라셨어요. 재료를 사두시고는 저보고 만들라고 하시거나 미리 음식을 해오라고도 하셨죠. 워낙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시모는 그렇게 저를 시키고선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며 제 길을 꺾으려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시부며 남편이며 제 음식을 먹을 때면 항상 감탄하고 좋아해주니 시모는 더욱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시모는 대놓고 절 싫어하는 티를 내셨지만 은근히 절 싫어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3살 많은 누나였는데 가진 건 하나 없으면서 늘 잘나가는 부자 남편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나 저번에 엄청 부자인 사람이랑 소개팅을 했거든? 나한테 마음 있다고 했는데 나는 외모가 좀 별로더라고. 재력은 완전 내 스타일이었는데 말이야. 아무리 돈 많아도 솔직히 매일 볼 얼굴인데 마음에 안 들면 좀 힘들잖아? 그래서 거절했거든. 아, 언제면 그 정도 재력에 딱 내 스타일 남자 만날 수 있을까? 나 정도면 충분히 탐날만 하지 않나? 내가 너무 집에만 있나? 누나는 좀 현실을 알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가서 가정주부로 살 거면 살림이라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부잣집에 시집을 가? 눈이나 낮춰. 그리고 저번에 그 사람도 누나한테는 엄청 과분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거절하냐? 누나가 원하던 게 그런 부잣집 아들 아니었어? 야, 내가 아무리 급해도 따질 건 따져야지. 그리고 부잣집에서 왜 내가 일을 하냐? 그런 집은 가정부도 다 있는 건데 살림 못해서 시집 못 가는 거 아니고 나한테 맞는 사람 찾느라고 안 가는 거거든? 애초에 내 레벨이 맞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였으면 난 진작에 결혼했지.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뭐가 좋다고 그러니? 맨날 살림만 하고 살 텐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 올케. 저번에 보니까 올케네 가게 근처에 병원이 있던데 거기 선생님들은 밥 먹으러 안 와?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요? 자주 오는데 의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던데. 아니면 제가 아는 분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 옆 동네에서 가게 하시는 분인데 인상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가게도 크게 하셔서 재력도 있으시고요.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게? 아, 어머, 올케, 너무한다. 나보고 가게 하는 사람이나 만나라는 거야? 난 그런 일 하는 사람은 못 만나. 올케도 가게 일 하면서 알 거 아니야? 너무 억세고 악착 같고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이랑은 난 좀 잘 못 어울리겠더라고. 그냥 깔끔하게 전문직인 사람 만나는 게 낫지. 나랑 수준이 안 맞아서. 아, 올케 보고 하는 말은 아니야. 그냥 나랑 안 맞는 수준이라서.
그냥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신우가 절 무시하기에는 신우는 작은 회사 경리였죠. 그나마 키도 크고 늘씬하고 얼굴도 괜찮게 생겨서 남자들과도 잘 만났지만 정작 결혼할 때가 되면 이것저것 따지는 통에 상대방 측에서 헤어짐을 통보할 때가 많았어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신우는 끝까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찬 거라고 했고 그러면서 항상 저는 무시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쁘게 준비해야 하루 장사를 잘할 수 있는데 심오한 신우는 그 모습조차도 한심해했어요. 영은아, 너는 가게 일 안 지겹니?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재료 준비하고 요리하고 거기다가 저녁까지 하고 나서도 또 치우고 청소하고 나는 사부인이 제일 신기해. 내 딸 자식 같았으면 자기같이 고생하면서 살까봐 가게 물려주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네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제대로 된 직업 가져라 하면서 말렸을 것 같은데 한 번을 안 말리셨다니 너 어디 주워온 거 아니니? 아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옳게 서운하게.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그런 노력 안 하셨겠어? 안 그래도 딸내미가 주방일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안 그래 옳게? 우리 엄마는 그래도 행복하지. 나나 동생이나 잘 자라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 들어가고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편하고.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사부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그래. 자식이라고는 영은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자기 팔자 닮아가지고 가게 물려받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잖니. 네 시아버지야 네가 손맛 좋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하지만 그건 네 시아버지가 밥이라면 사죽을 못 써가지고 그러는 거고 네 아버지는 예전부터 그랬어. 애 낳고 바빠 죽겠는데 밥이나 차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빠는 좀 밥에 예민한 것 같아. 그렇지? 그냥 이 밥이나 저 밥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빠 닮아서 그런가? 진우도 좀 밥이라면 환장을 하잖아. 결혼도 오죽하면 밥집 사장이랑 했겠어. 옳게도 웃기지? 솔직히 옳게 정도 하는 밥집이야 많긴 많은데 아빠가 옳게를 너무 많이 포장을 해줘가지고 진우가 홀라당 반한 거 알지? 진우와 시모가 만나면 저를 까내리기 바빴어요. 그 두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리 같이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느끼는 것도 없을 것 같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신우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신우는 그때부터 세상 조신하고 참한 여자처럼 하고 다니더라고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신우가 부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옳게, 혹시 내일 좀 바빠? 아니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옳게 내일 쉬는 날이라고 해서 내가 뭐 하나만 부탁하려고 하는데 들어줄 수 있지? 아, 어려운 건 아니고 옳게 내일 도시락 하나만 싸줄 수 있어? 아, 내가 어디 좀 가려고 했는데 도시락을 싸가야 한다네? 근데 오늘 야근이라서 일도 늦게 끝나고 하니까 아침 일찍 도시락 싸가기에는 무리라서. 내일요? 아, 뭐 어려울 건 없지만 어떤 거 싸드리면 돼요? 그냥 일반 밥 반찬이랑 밥이랑 이렇게 도시락 싸드리면 되나요? 형님 혼자 드실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랑 같이 드실 거예요? 근데 내일 주말인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아, 우리가 워크숍을 따로 안 가서 그냥 겸사겸사 일 때문에 만나기로 했는데 도시락도 싸가기로 한 거야. 그래도 이왕 싸줄 거 좀 맛있는 거 위주로 싸주면 안 돼? 고기 반찬도
좀 여러 가지로 넣어주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한 팀을 이끌고 있는데 푸짐하게는 싸가야 하지 않겠어? 옳게 부탁 좀 할게. 알았지? 아침에 그냥 도시락에 싸놓고 놔두면 내가 출근하면서 가지고 갈 테니까. 그렇게 저는 종종 신우가 주말에 잔업이 있어 도시락을 싸달라고 부탁을 할 때마다 가끔씩 도시락을 싸주곤 했어요. 신우는 도시락을 싸줄 때는 딴 사람이 된 듯 저에게 엄청 잘해줬고 안 하던 칭찬까지 해주면서 부탁을 하니 들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시락이 왜 필요했는지 알게 되고 나서는 이걸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컸어요. 바로 신우는 자신과 잘 돼가는 전문직 남자친구에게 만날 때마다 자신이 만든 거라며 도시락을 싸들고 갔다 온 거였어요. 형님, 혹시 도시락 싸는 거요?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 만나시는 분한테 드리려고 도시락 싸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제 어머님께서 집에 오셔가지고 남편한테 말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락 받아보고 그 만나시는 분께서 형님 더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맞아요? 아, 알아버렸네? 아니, 나도 이제 결혼이란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옳게도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건 원치 않지? 그래서 그냥 머리 좀 써봤어. 근데 옳게 도시락 먹어보고서는 그 사람 태도가 확 달라진 거 있지? 진짜 잘하면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 만날 때마다 도시락 주니까 평생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도 형님, 매번 형님이 만드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형님이 진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나중에 아닌 거 알면 조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번 사실대로 말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그냥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알려주는 거지 뭐. 그리고 도시락 나도 쌀 수 있는데 솔직히 나는 일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재료도 못 사고 그렇잖아. 올케야 음식 만드는 가게니까 재료도 있겠다. 원래 일도 요리하는 일이니까 나보다는 좀 더 손이 빠를 거 아냐. 조미료도 팍팍 넣을 테고. 나는 자연식을 먹어서 어쨌든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밝혀지니까 걱정하지 마. 그 뒤로도 도시락 부탁을 하셨지만 저는 찜찜한 마음에 서서히 도시락 싸주는 걸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신우의 남자친구는 신우의 가정적인 성품에 반해 결혼을 다짐하셨고 시댁에서는 경사가 났습니다. 결혼이라고는 못할 것만 같았던 신우가 떡하니 전문직 남편을 데리고 왔으니 시모는 너무나 신이 났어요. 시부께서는 어떻게 신우와 사이가 만나게 되었는지 의아해하셨지만 시모와 신우는 철통 보안으로 숨겼죠. 어머머머,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일이 다 있네. 우리 박서방은 뭘 좋아하려나? 주말에 인사하러 온다고 했지? 뭘 좋아하니? 그래도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려놓아야지. 아차차, 그릇도 좀 깔끔한 걸로 새로 사야 되겠다. 그렇지? 거기 집안 분위기는 좀 어때? 슬쩍 들어보니까 꽤 잘 산다고 하던데. 시어머니 자리가 좀 까다롭지는 않디? 아들 잘나게 키우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살갑게 해야 돼. 알지? 에이, 엄마는 누굴 걱정해. 내가 다 알아서 잘하지.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마. 이미 내가 다 구워 삶아놨으니까. 예비신랑도 나한테 푹 빠졌다니까. 음식은 집에서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먹자. 그게 깔끔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시댁 가보니까 잘 살긴 정말 잘 살더라. 주방에 이모님도 계속 계셔서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정도더라고. 아마 결혼하면 나한테도 그 정도 해주시겠지? 아유, 우리 딸 앞날이 폈네 폈어. 이렇게 좋은 신랑감 구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나 보다. 당신, 내가 말했지? 우리 딸 정말 좋은 신랑감 만날 거라고. 이렇게 좋은 신랑감 만났는데 당신은 뭐 할 말 없어? 아유, 어떻게 둘이서 만난 거야? 가정적이라는 게 내가 아는 그 가정적이 아닌 건가? 진짜로 얘가 뭐 살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심했대? 참, 내일 오면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제대로 우리 딸을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당신 정말 내일 쓸데없는 소리 하면 정말 큰일 나. 딸내미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아니면 제발 좀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얘도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제발 이번에는 우리 딸 좀 시집 보내자고, 여보. 신우는 결혼 날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세상 조신한 사람 따로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신우의 남편을 봤는데 이미 신우한테 푹 빠져 있었죠.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게 되었고, 그렇게 신우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신우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무와 신우가 둘이서 절 무시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다만 이상하게 주말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 저에게는 절대로 음식을 하게 안 하더라고요. 항상 외식을 했고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은 없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 그거? 나도 이상해가지고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난리 나기 일보 직전이더라고. 아마 누나 발등에 불 떨어져서 당신한테 부탁하러 올지도 몰라. 당분간 누나 전화 좀 차단해 놓고 있어. 아니, 살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림을 잘하는 것처럼 연기할 수가 있어? 엄마랑 누나, 당신이 요리하게 되면 매형이 그거 아실까 싶어서 절대 못하게 하는 거야.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요리를 하면 그 맛을 어떻게 기억을 해? 그 정도로 신우 남편 민감하진 않은 것 같았는데. 그나저나 형님은 어떻게 지내시나? 진짜 거기 시댁에서 가사도우미 붙여주셨대? 결혼하기 전에 가사도우미 보내줄 거라고 호언장담했잖아. 그러면 형님 남편도 형님이 살림을 잘 못하는지는 모를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진짜 웃겨. 생각을 해봐. 아무리 시댁에 가사도우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하면 자기도 그렇게 가사도우미가 올 거라 생각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누나도 진짜 결혼하고 나서 누나 일도 그만둔 거 알지? 뭐 매형이 그렇게 원해서 그런 거라곤 하지만 그러면 살림 좀 잘하려고 배우던가 그래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 배워서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서 엄마가 매일매일 매형 출근하면 그 집 가서 살림해주고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고 그걸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와, 근데 그냥 밝혀도 되는 거 아니야? 잘 보이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살림은 하는데 요리나 이런 거 도움 받았다거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굳이 그렇게까지 숨겨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야. 그게 매형이 누나 음식 솜씨에 정말 반했대. 거기 집에 가사도우미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매형 어릴 때부터 계셨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약간 와이프 밥
엄마 봐. 이런 로망이 있었다나 어쨌다나. 하여튼 원래 도시락 싸주고 이러는 여자가 없었는데 딱 누나가 그걸 한 거지. 그래서 누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건데 문제는 그 도시락 누나가 싼 거 아니잖아. 결정적으로 결혼하게 만들어준 도시락인데 그러니 꽁꽁 숨기려고 하는 거야. 아유, 엄마나 누나나 생각 없이 그래가지고선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나 몰라. 밑도 끝도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그게 커져갔고, 결국 시모가 신우의 신혼집에 몰래 살림해주러 가야 하는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시모가 가서 도와줄 수 없는 노릇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음식이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남편이 오기 전에 모든 음식들을 싹 만들어 놓고 그냥 데워 나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매번 그러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위기가 생겼던 날은 시모가 몸살이 나서 신우 집에 가지 못했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신우가 저에게 직접 찾아와 싹싹 빌며 한 번만 저녁상을 차려달라고 했어요. 올케, 나 진짜 부탁이야. 솔직히 지금은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래. 지금 알면 남편도 너무 서운할 것 같고 나도 미안하고 앞으로 내가 따로 수업을 받든 어떻게 하든 배울 테니까 이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는 오늘 너무 아파서 안 되겠대. 그냥 오늘은 뭐 시켜서 먹으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안 되거든. 형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숨기면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형님 밥 생각에 결혼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말 안 하는 건 작정하고 속이는 걸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니까 내가 올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냥 오늘 한 번만 도와주면 돼. 웬만하면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야. 알았지? 올케, 내가 진짜 부탁할게. 나 이혼하는 거 올케 바라지 않잖아. 한 번만 도와줘. 집에서 아파 누워있던 시모까지 연락이 와 한 번만 신우를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날 신우네 저녁상을 챙겨주고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어요. 신우 남편은 생각보다 예민했고 저녁상 맛이 바로 도시락 맛과 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여러 번 신우와 시모가 저에게 저녁상을 챙겨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저는 피했고 그러면서 신우와 신우 남편 사이도 어색해졌던 듯 했어요.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긴급하게 시댁 행사가 있다면서 손님 맞이를 한다고 저에게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며 말을 꺼내셨어요. 그 말을 듣고선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웠지만 시모의 표정이나 말에서 다급함이 느껴져서 바로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음식을 다 만들었을 때쯤 시모는 갑자기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 왜 음식 가지러 와요? 이거 음식 여기서 행사하면서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서 행사하실 거예요? 근데 형님 혼자서 옮기려면 힘드실 텐데. 여러 번 옮기지 마시고 그냥 진우 씨랑 오면 같이 해요, 어머님. 안 돼. 이제 가야 돼. 이거 사돈 식구들 오기 전에 빨리 가서 세팅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차에 이거 다 넣고 네 신우네 집으로 가자꾸나. 지금 챙겨서 출발하면 늦지 않을 거야. 시간도 지체하지 말고 얼른 움직이자. 네 신우가 그릇이나 이런 건 다 세팅해 놨다고 하거든. 가서 우리는 음식만 덜어서 놓으면 되는 거야. 얼른 하나씩 들자.
네 신우도 오고 있다고 하거든? 네? 이거 시댁 행사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라 형님 시댁 모임 때문에 만든 거라고요? 아니, 그럼 그걸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어머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사실대로 처음부터 말해주셨어도 급하니까 제가 도와드렸을 거예요. 시간 없어서 너한테 부탁했지. 시간이 많았으면 너한테 부탁 안 하고 우리끼리 마무리했을 거야. 솔직히 내 딸 긴급했잖니. 이번에 잘 마무리되면 다 밝힌다고 하니까 너도 너무 염려하지 마. 근데 오늘 음식은 왜 이렇게 부실한 거니? 재료는 다 쓰긴 한 거야? 저번에 만들었던 거랑은 전혀 분위기가 다른데? 너 시댁 행사라고 대충 한 거 아니니? 대충 하다뇨. 어머님, 저 진짜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만든 거 아시잖아요. 시집에 내일 집들이상이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결국 신우가 만들었다고 하실 거였잖아요. 어머님 진짜 이런 걸로 속이면 안 돼요. 어머, 너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요리를 해주긴 했다만 우리 딸이 진짜 이걸 못해서 너한테 부탁했겠니? 쟤는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야. 굳이 자기 손 더럽힐 필요가 뭐가 있니? 네가 훨씬 손도 빠르게 잘하는데 음식 솜씨는 거기서 거기니까 네가 뭐 손해봤거나 그렇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시모의 말을 듣고선 전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훅 올라오는 걸 느꼈고 그 길로 전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 후 급하게 들어온 신우와 그 뒤로 화가 난 얼굴을 한 시부가 들어왔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깜짝 놀란 얼굴로 시부를 쳐다봤고 시부는 두 모녀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제 앞에 데리고 오셨죠. 당연히 시모와 신우는 난리가 났고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이었으면 내가 영원히 널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진우한테 들었어. 그동안 네가 사이 도시락도 싸줬었고 저녁상도 가서 몇 번 해줬다며. 아이고, 정말 내가 마누라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건지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 당신 정말 뭐 하는 거야? 당신 이러다가 딸내미 이혼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가족이라는 게 뭐야?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어려운 거 함께 풀어주고 그런 게 가족이지. 우리 딸 어렵게 결혼한 거 당신도 알잖아. 사이가 집밥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알면 조금 눈 감아주고 할 줄도 알아야지. 당신이야말로 어른이 돼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쌍으로 며느리를 시켜먹을 생각을 해?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진우가 설명 안 했으면 평생 모를 뻔했어. 어떻게 지금까지 며느리 부려먹으면서 사이 속여온 거야? 아이고 참,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먼. 다른 말 할 거 없어. 사이한테는 내가 다 말할 테니까. 아니, 그걸 왜 말해? 어차피 쟤네 조금 있으면 가사 도우미가 올 테고 우리 딸은 살림할 필요도 없는 건데 왜 갑자기 말하냐고. 지금까지 공든탑 무너뜨릴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사이가 이거 아는 순간 당신이랑 나랑도 끝이야. 시모는 오히려 끝이라며 시부를 압박했지만 시부는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는 그 길로 시모와 신우를 끌고 가 그동안 속여왔던 것들을 모두 다 털어놓게 했습니다. 그 다음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영은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손맛도 좋고 음식도 잘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널 이뻐했는지 알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평생 아껴주겠다는 말 하나도 못 지켜서 미안하구나. 진우가 안 그래도 나한테 나서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자기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엄마랑 누나는 아무런 말도 안 듣는다면서 내가 나서야 끝난다고 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찾아온 거야. 아, 그랬던 거군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만 전화해서 말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까 바로 형님이랑 어머님 모시고 거기 다녀오셨잖아요. 진짜 형님이랑 아주버님 사이 나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란다. 걱정해도 딸이 걱정해야지 뭐. 내가 다 딸을 잘못 키운 것 같구나. 어찌되었든 내가 싹 다 정리를 해둘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하여튼 간에 쓸데없는 짓 꾸미는 데는 1등이야 1등. 앞으로는 다신 널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단단히 끝내주마. 시부는 그날 이후로 바로 사돈댁까지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당연히 신우 남편과 사돈댁에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사돈댁과 시댁을 비교했을 때 정말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신우 남편이 강력하게 결혼을 주장해서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속인 게 있었다니 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는 신우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신우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모의 음식 솜씨도 형편이 없었거든요. 신우가 저지른 똥을 시모가 수습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시모가 하는 것은 그저 걸음처럼 똥을 골고루 펴주는 것 뿐이었던 거죠. 그렇게 신우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시부는 정말 마트라도 가려면 차 타고 한참은 나와야 하는 시골에 이사를 가셨어요. 나머지 재산은 모두 처분을 하셨고 제 앞으로 되어 있던 빚을 정리해 주셨답니다. 시골로 향한 뒤 당연히 마트를 가기도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힘드니 시모와 신우가 알아서 집안일을 해야 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밤낮 없이 빨래, 설거지, 음식까지 하다 보니 시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에게 연락도 왔었어요. 영은아, 네가 시아버지한테 좀 부탁해서 우리 이사 좀 가자고 하면 안 되니? 여기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뭐 하나 사려면 차 타고 한참은 나가야 하고 거기다가 왜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은 빨리 오니? 어머님, 저한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정주부는 원래 그런 거 잘하는 거라고. 어머님도 가정주부로 일을 많이 하셨으니 원래 잘하시지 않으세요? 저보다 훨씬 이력도 기시잖아요. 당연히 어머님께서 더 잘하시겠죠. 아이고, 내가 미쳐가지고 그런 말을 했나 보다. 살림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해도 티는 안 났는데 안 하면 바로 티가 나니까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 나 도저히 이 생활 못할 것 같으니까 네가 바로 연락해서 처분을 좀 해줘. 부탁이야. 저한테는 아무 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님이 그래도 어머님 손맛을 느껴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면 어머님도 저 잘해주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형님도 그걸 배우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 생각하니 그만 전화 끊을게요. 시골 깡촌으로 간 시모와 신우는 답답해 미쳐버리겠다며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시모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주면서 되갚고 있죠. 그렇게 제게 넘어가 이혼까지 하게 된 신우는 매일매일 시모와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께선 본인의 업보라며 책임지고 두 사람을 맡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시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따로 마련했는데 시부만 오시라 해야 할지 아니면 시모와 신우도 같이 불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나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